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3회, 파멸의 서곡 그리고 배신의 낙인, 가난 때문에 내 손으로 버려야 했던 아들, 마침내 아내의 끔찍한 비밀을 알아버린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려는 한 여자를 향한 비정한 공격, 모든 것을 알게 된 딸의 피 맺힌 절규. 그 끝에서 모든 비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한 줄 알았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의 충격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된 균열과 애써 외면하는 사이 골마 터져버린 상처 때문인 것입니다. 43회. 마침내 한 여인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가족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비밀을 무기 삼아 군림해온 잔인한 폭군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파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과거와 그 과거를 움켜쥔 남편의 비틀린 소유욕 속에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적진으로 향한 발걸음, 모욕과 맞선 존엄, 그리고 연이은 시련. 이야기의 시작은 한동석의 무거운 한숨이 내려앉은 서재, 그 냉전 시대의 전장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장모인 박정수 앞에서 마광숙은 오해와 달리 따뜻한 사람이라며 거의 애원하듯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죽은 딸의 고귀한 자리를 넘보는 염치 없는 과부라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그런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 한 서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금지옥엽 키운 자신의 딸이 눕던 자리에 어찌 그런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냐며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한동석을 몰아세웠습니다. 박정수의 눈에는 사위의 행복을 걱정하는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을 더럽히려 하는 불경한 침입자를 처단하겠다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따뜻함이 한동석의 돈을 보고 피우는 아양일 뿐이라 단정하며 다른 사내에게 꼬리치는 파렴치한 여자 아니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던졌습니다. 한동석이 말씀이 지나치다며 언성을 높였지만 박정수는 코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핏줄도 다른 시동생들을 건사하는 처지에 자신의 손주들을 제대로 돌볼 수나 있겠냐며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직접 그 여자의 본색을 벗겨내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의 높이를 똑똑히 가르쳐주겠다는 잔인한 계획을 품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 시각 마광숙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술도가에서 땀 흘리며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효모 냄새와 직원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값비싼 명품 옷으로 무장한 박정수가 어울리지 않는 구두 소리를 내며 등장했습니다. 평화롭던 양조장의 공기는 그녀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수는 코를 막을 듯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리며 벌레 보듯 양조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광숙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수는 광숙의 작업복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한동석 회장이 만나는 여인의 행색이 고작 이러냐며 첫마디부터 모욕을 안겼습니다. 광숙은 이곳이 자신의 인생이자 죽은 남편이 남긴 자부심이라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가 그 슬픔은 다 잊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며 염치도 없다고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광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미 알아보았으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도 알 것이라며 당당하게 응수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화가 치민 듯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다음 목표가 한동석이냐며 호랍이 꼬셔서 재산이라도 한몫 챙겨보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자신의 딸 자리를 넘보지 말고 죽은 남편에게 부끄러운 짓 말고 깨끗이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모욕감에 떨릴 법도 한 광숙의 눈빛이 돌연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술잔을 탁 하고 단호한 소리를 내며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나약한 체념이 아닌 굳건한 선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숙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목소리로 박정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이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죽은 남편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자신이 왜 한동석이라는 사람의 곁에 설 자격조차 없느냐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위축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상대의 편견에 대한 서늘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죽은 따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한동석이 홀로 버텨온 슬픔과 외로움의 빈자리를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광숙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더는 상관하지 말아 달라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자신의 진심을 어르신의 과거에 대한 슬픔으로 더는 재단하지 말아 달라는 것. 이것은 부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간절한 요구임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광숙의 당당하고도 절실한 일갈에 순간 말을 잃은 것은 오히려 박정수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 겪는 종류의 저항 앞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광숙을 노려보던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거칠게 몸을 돌려 양조장을 떠났습니다. 박정수가 떠난 자리에 이번에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박정수가 흔들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그는 직접 마광숙을 부러뜨리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정수와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냉혈한의 기운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양조장을 둘러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오강수와 그를 비호하는 오씨 형제들의 근간인 술도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마광숙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씨 집안의 혈육도 아닌 마광숙이 가장 큰 약점이자 공략 지점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수표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 때문에 이 집안에 얽혀 고생하지 말고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손을 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이 술도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옆에서 보고 싶지 않다면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비열한 회유였습니다. 그러나 광숙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으로 자신의 죽은 남편과 그가 남긴 이 술도가의 영혼을 모욕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돈이 싫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녀의 시동생들과 술도가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명백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대로 하라면서도 그가 자신들을 짓밟을수록 가족이라는 힘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 응수했습니다.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소와 함께 더러운 돈을 가지고 사라지라는 그녀의 일침의 독고탁은 결국 얼굴을 굳힌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후 광숙은 잠시 휘청였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굳건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한동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다녀갔음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무례하게 굴었냐며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광숙은 애써 밝게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동석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신이 광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곁에는 그녀가 있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킬 테니 혼자 아파하지 말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광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욕감으로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오른 박정수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선 마광숙의 얼굴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순간 십수년 전 딸 연희의 장례식 날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처럼 밀려드는 장례식장.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던 그 공간에서 박정수는 딸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넉나간 얼굴의 젊은 한동석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연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고 목매어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사위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녀는 한 서방의 죄가 아니니 연희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범주 안에 다른 여자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슬픔과 고통은 온전히 죽은 딸의 것이어야 했고 그 슬픔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한동석의 새로운 사랑은 죽은 딸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의 슬픔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난 박정수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녀는 감히 자신의 사위와 딸의 자리를 넘본다며 용서할 수 없다는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고 빠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과 그녀의 술도가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국의 대화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버린 딸. 독고탁의 사무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그의 표정은 심기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최신 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보잘것없는 막걸리 매출이 지난달 대비 2배나 올랐다는 게 사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최근 출시한 전통주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져 이례적인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던 오씨 형제들과 특히 그 중심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던 마광숙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히 자신의 발 아래 있어야 할 벌레 같은 자들이 성공의 단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희망이 보일 때 짓밟아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나가보라는 손짓을 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악어새 같은 존재인 한 언론사의 박 기자였습니다. 그는 박 기자에게 일 하나 하자며 뱀처럼 차갑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주에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의혹 기사를 터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기자가 증거가 있냐며 조심스럽게 묻자 독고탁은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건 박 기자가 전문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출처불명의 제보자 하나를 만들고 성분 분석표는 그럴듯하게 조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의 공포심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로 예를 들면 전통주 명가의 배신, 국민 건강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검출 충격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뒷돈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내일 아침까지 모든 포털 메인을 장식하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독고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향해 개미처럼 기어오르던 자들이 자신의 손가락 하나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와 수십 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짜릿한 쾌감만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제가 될 때까지 밟아줘야지. 그게 바로 진짜 지옥이거든. 바로 그때 장미애가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을 악마 같은 인간이라 부르며 어떻게 아이들의 밥줄까지 끊어놓을 생각을 하냐고 절규했습니다. 독고탁은 되려 그녀가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딸을 흔들어 놓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자신을 거역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미애는 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지만 독고탁은 그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장미애가 더러운 손으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자 독고탁은 오강수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된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말은 장미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근에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그의 잔인함 때문이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독고탁이 의심의 씨앗을 품고 몰래 진행한 유전자 검사로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자신의 아픈 과거, 즉 첫 남편과 사별 후 갓난아들 강수를 키울 여력이 없어버려야만 했던 그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독고탁은 자신의 완벽한 가정에 흠집이 생겼다는 배신감과 분노로 돌변하여 그녀에게 새로운 지옥을 선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그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사고사 후 어린 강수를 끌어안고 절망 속에서 울던 나날들. 그런 자신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던 독고탁의 거짓된 친절. 하지만 이제 와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된 이상 과거는 깨끗이 지웠어야 했다며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장미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그의 비틀린 소유욕과 자격지심이 지금의 파국을 만들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픈 과거와 오강수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세리에게 전부 말해버리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대화를 복도 모퉁이에 멈춰선 딸 독고세리가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었고 이내 엄마에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아들이 오강수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는 최근에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분노하여 엄마를 괴롭혀왔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의 파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민낯, 존경했던 아버지의 잔인함, 가련한 어머니의 비밀, 그 모든 것이 거짓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달은 세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영혼은 순식간에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밤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이 그녀의 눈에는 지옥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웃고 떠드는 연인들의 모습은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독고탁이 자신을 목마 태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던 모습,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엄마를 향한 가스라이팅의 일부였음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 엄마 장미애가 자신의 손을 잡고 행복을 빌어주던 따뜻한 얼굴도 끔찍한 비밀을 숨긴 채 고통받던 자의 슬픈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범수와 행복하게 웃던 순간들조차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세리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부 거짓말이었어 라는 절망적인 독백만이 가득했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범수라는 이름이 화면을 밝혔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이름.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이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지는 사랑.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춤 연습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오홍수는 의사로부터 스트레스성 급성 백혈구 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 그것은 춤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흥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옥부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그의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그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의 달콤했던 로맨스에 파국이라는 불길한 단어가 예고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세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교수님 하는 이름만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오범수는 다급하게 그녀의 위치를 물었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빛을 잃은 채 벤치에 무너져 있는 세리의 모습에 범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세리는 그저 고개를 젓고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횡설수설하며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강수 씨가 사실은, 우리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세리를 범수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세상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세리야. 세리의 울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가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범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강수가 내 동생이 내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세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범수는 그런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며 자신의 아픔인 듯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무거운 비밀을 너 혼자 알게 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세리야.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버티는 거야. 범수는 사실 이 모든 비밀을 혼자서 감당해왔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언젠가 터져나올 이 폭풍 속에서 사랑하는 세리와 동생 강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홀로 고뇌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놀라는 대신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그제야 참았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젊은 연인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채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빛이 되어준 세리와 범수.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과연 이 잔인한 현실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들의 존재를 부정당한 어머니 장미애의 피맺힌 분노와 더욱 악랄해질 독고탁의 비열한 계략. 그리고 모든 진실의 칼날을 품게 된 세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언드공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